그걸 보니까 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W는 0.1%였고 제 친구 백수는 0.9%에 속했고 저는 잉여인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지금 이번에 9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상들, 변화들, 이것만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제레미 르프킨 역시도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고 헛소리하는 건 아니냐? 과거에도 진짜 그랬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뒤집어 보니까 구구절절히 국면이 바로 제레미 르프킨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다른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경제사만 하나 놓고 보면 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작기계에 대한 산업특허 1호는 방적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직을 생산하는 기계죠. 모든 사람이 배틀에서 시주가 날줄을 엮어서 모직을 생산하던 영국에서는 양틀은 나왔지만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없어서 길 건너에 있는 이 네덜란드로 가서 이 모직물을 생산해서 도로 가져오면서 엄청난 옷값이, 이 모직값이 엄청나게 비쌀 때였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던 것을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한다니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혁명과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창의적이죠. 그 기계를 만든 W는 획기적인 물건을 개발한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그때 당시 글래스고에 그 공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서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놈 W다. 저거 세상 뒤집겠다. 산업을 중심이 되겠다. 나도 저기 뛰어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기계를 만들 재간은 없으니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모직 생산이 잘 되면 아무리 기계가 잘 돌아가 봐야 양털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대개 천재들의 가장 큰 단점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공장은 지어놓고 양털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지금 가져오듯이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을 딱 착안한 일부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이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시작합니다. 모직 생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기를 끌고 양털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양목장주들이 가져갑니다. 뒤늦게 너도 나도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들을 하는 바람에 영국에 감자파동이 일어납니다. 감자기근으로 영국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이 감자파동으로 죽는데 이유는 바로 모직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제일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가 나옵니다. 양이 사람을 죽였네, 양이 사람을 죽였네. 그거 읽어보신 분 계시죠? 그거 보면 양이 사람을 뿔로 떠받아 죽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때의 사회상, 즉 산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전부 양목장을 하는 바람에 사람이 먹을 감자가 없어져서 감자기근이 들고 결국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감자를 훔치게 되고 결국에는 감자를 훔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영국의 길거리에는 교수형에 처해진 목매달린 시체들이 줄줄이 늘린 상황, 그 가혹한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씁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만큼 한 명의 생각이 세상의 사회사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양목장주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가면 약 300개 정도 유력 가문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가문들의 문양을 잘 들여다보면 이 양뿔이나 양머리가 그려진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 200년 전에 조상들이 양목장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여전히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은 후손은 지금도 감자를 캐고 있다는 전설이 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조금 더 흐릅니다. 유럽에 드디어 소형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마차에 장착하는 초창기 형태의 원시적인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동차로 볼 수는 없었죠.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헨리 포드입니다. 1903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걸 만듭니다. 변속기, 악셀레이터도 붙어있는 이 소위 말하는 클러치 장치까지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것을 헨리 포드가 개발합니다. 미국에서 제작 발표합니다. 거창하게 자동차를 세워놓고 제작 발표를 딱 할 때 그때마다 뭐 레이싱걸은 없었겠죠. 헨리 포드가 옆에 서서 이것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하 미국 언론들이 그 다음날 획기적인 물건이다라고 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헨리 포드를 조롱하는
기사들이 미국 신문을 도배를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쪼다가 자동차라는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아주 웃기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이거 한 대 만드는데 기차보다 돈이 더 들었단다. 기차 한 대보다 더 비싼 생산 단가로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니 기차는 100명이나 타는 데 비해서 자동차는 고작 4명밖에 못 하더라.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신기술이라 그러니 헨리 포드가 얼마나 쪼다냐 이런 기사를 만들고 심지어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거꾸로 들고 벌 쓰는 그림까지 그립니다. 만평으로. 헨리 포드가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데 못 구합니다. 아무도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비망록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비웃는데 나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은 비용을 두고 비싸다고 말하지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두 번째, 기차는 100명이 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차는 단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밖에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기차가 다니지 않는 모든 도시를 연결해서 세상을 물류혁명으로 뒤집을 거다. 라고 헨리 포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망록에 세상과 저항하는 글을 씁니다. 헨리 포드 자서전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동네에 건달 하나가 헨리 포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갑자기 무릎을 칩니다. 저놈 더블유다. 그리고 나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저거 획기적이다. 헨리 포드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뛰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돈은 있었습니다. 집안에 석유회사 지분이 있었고 우리식으로 치면 뭐 H그룹의 그 주먹질 잘하는 회장님 아들 정도 되는 막 그런 정도의 위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본인은 낡은 달에 가까웠는데 이 낡은 달이 갑자기 전기가 스치면서 무릎을 칩니다. 이거 획기적이다.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뛰어들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양목장주처럼 자동차가 물러가나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가 불과 10대도 생산되기 전에 8개의 주유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07년에 드디어 대량 생산 모델 포드 T카라는 게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뉴팩처 시스템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가격이 낮춰진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부터 20년간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으로 뒤집힙니다. 문제는 차를 사서 몰고 나오면 기름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점한 주유소, 새로 만들어진 도로마다 이미 선점 효과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주유소를 늘려가고 정유공장 지분을 넓혀갑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미국 전체 주유정유 시장의 94%를 독과점해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한 사람이 저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의회에 청원을 하고 미 의회가 이 한 사람을 겨냥한 법을 만듭니다. 독과점 풀어라.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정거래법. 놀라운 일이었죠.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부를 전무후무한 부를 긁어모읍니다.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의 주인이 됐던 록펠러의 영향은 아직까지 미칩니다. 또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아주 지극히 통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적에게 이야기를 하면 적군이 우리가 교신을 하면 적군이 교신을 듣고 우리가 대장님 폭격할까요? 그러면 적군이 듣고 있다. 쟤들 폭격한다. 숨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거 지극히 단순한 건데 하고 인터폰 회사를 하던 친구가 전화선 끊고 어차피 음성을 코딩하고 디코딩해서 넘기는 게 다인데 이거를 주파수를 써서 넘기면 무전기라는 것을 만들겠다 해서 무전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주파수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무전기를 만들고 대량으로 전장에 납품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모토로라가 그거로 시작됩니다. 또 10년이 흘러서 트랜지스터라는 걸 개발합니다. IC. 사람들이
만들었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진공관을 대체하는 전자산업이 발달할 수 있겠다라고 믿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 당시 중소기업들, 그 당시 전자회사들 중에 선점에서 뛰어든 수많은 0.9%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톰슨, 제네시스, 월풀, 필립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전자회사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렉트로 메카트로닉스 시대, 기계와 전자문명의 시대로 전 세계 문명을 수십 단계 또 위로 밀어 올리고 이 사람들이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또 10년이 흘러서 반도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W가 반도체를 들고 나옵니다.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 전기가 깜빡깜빡 하는 게 반도체다. 99%들이 묻습니다. 어쩌라고? 이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 강당만한 애니악 대신에 개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를 이걸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창고에서 조립해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으로 다시 80년대가 컴퓨터의 시대로 또 한 시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의 주인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제가 만났던 바로 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보니 몇십 년마다 계속 기회를 주어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0.1%와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알아보고 잽싸게 뛰어드는 통찰력 있고 직관이 있고 안목 있는 인간, 나머지 99%들이 계속 세상 살만해라고 외치는 99%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저도 그때 뒤늦었기는 했지만 0.9%가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제 눈에는 뭐가 W인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제의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더니만 박 선생, 그동안 우리 병원이 초기 개원해서 어려운 시절에 고생했는데 선물 하나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서랍을 석 여시더니만 시커먼 물건을 하나 그 책상 위에 탁 올리시더니만 이건 자네 해라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은 어떤 물건이었냐면 핸드폰을 들고 로데오 거리를 지나가면 페라리 오픈카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핸드폰을 들고 그때 가입비가 한 250만 원, 기계값도 그에 준하는 만큼 비쌀 때였고 그걸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그랜저 한 대 값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 재벌그룹 회장 정도나 들고 다니는 건데 저는 그때만 해도 원장님이 그걸 저한테 주시는 순간 내가 이 병원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차피 병원에 이익이 나면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때는 가입비 비싼 물건을 하나 사면 그것은 이익을 디파짓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사실 수익을 디파짓하려고 몇 대 사서 준 건데 어쨌거나 간에 저는 고마웠죠. 그거를 들고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3시 기차를 타면 간호사들 보고 3시 5분에 전화를 하라 그럽니다. 기차가 덜컹덜컹 출발할 때쯤 되면은 3시 10분만 되면 옥션을 통과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3시 5분에 전화해야만 통화가 됩니다. 대전권에서만. 그래서 기차를 타서 자리에 앉아서 기차가 덜커덩 하는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가방을 열고 전화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여보세요 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쓰러집니다. 그냥 영화 찍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기차를 다 타셨을까? 소박도 하시지 뭐 이런 눈빛으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거를 들고 고향의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너네들 이게 뭔지 아냐? 핸드폰인데 구경해봤나? 이러니까 다들 막 신기해서 막 만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버튼은 다 눌러도 되는데 녹색으로 샌드라고 써 있는 건 절대 누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애들이 만지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은 우리가 페이저, 삐삐를 차고 다니지만 그리 멀지 않아서 언젠가 이놈도 좀 싸지면 우리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 시절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무심코 말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바보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7,000원만 내면
삐삐를 주고 한 달에 2,000원, 3,000원만 내면 한 달 내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라도 가도 삐삐가 터지는데 뭐 하려고 그 큰 걸 들고 다니면서 비싼 통화를 물으면서 들고 다니느냐. 그거는 아무나 쓰는 거, 삐삐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는 핸드폰이라는 것은 상용화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다들 놀랍게도 전원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 데자뷰,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장면을 내가 어디서 지금 예전에 어디서 한번 경험한 듯한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헨리 포드의 자서전에서 읽었던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100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자동차 대신에 핸드폰이 되고 서로 친구들과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W구나. 갑자기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총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느냐 물어보니까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입을 했고 기계는 모토로라는 미국 회사래요. 그 길로 여기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뛰어들 방법이 없죠. 배운 거는 칼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가운 벗고 이동통신 대리점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주식을 사보려고 보니까 공기업이라서 거래가 안 돼요. 그때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 전신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SK그룹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에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명동 사채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 금강 구두표 10만원짜리 8만원, 엘칸토 구두표 10만원짜리 7만원, 한국이동통신 주식 2만원, 대량 입하, 대량 구매 시 협의 가능, 이런 식으로 벌럭벌럭 하면서 이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내용을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지만 왠지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서 월급만 받으면 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가서 무조건 그때 그 한국이동통신 자사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SK텔레콤으로 SK로 넘어가서 SK텔레콤이 되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무려 6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야,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W에 올라탔는데 3배의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로 W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W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W 맞을 거야 생각하고 그래도 6만 원을 해도 사자 하고 월급 생기면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순간 믿었던 W라는 곳에 뛰어드는 차비, 티켓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걸 샀죠. 시간이 조금 그리 멀리 흐르지도 않아서 3, 4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99년 말에 이제 한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그만하자 하고 털고 나올 때 그걸 다 주식을 매도할 때 52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주식이. 그러니까 2만 원에 산 주식이 520만 원이 돼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그때부터 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순간 우연히 다행스럽게 지나가는 마지막 W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들어서 범퍼 위에 올라타서 딱 붙어서 그 버스에 올라타고 다행히 다음 정거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뿐인데 그거를 주식 투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의사 한 사람이 이동통신 주식을 사서 대박 터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취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 아닙니다. 어느 물어봐서 제가 핸드폰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나갈까봐 약속을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탁장 밑으로 다리만 찍고 이름하고 이런 소속은 바꿔서 나가기로 하고 이제 슬리퍼 신은 발만 밑으로 이제 찍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의사 출신 주신 이래가지고 얼굴까지 홀라당 다 나와버렸어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어쩌다 보니까 밖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저는 계속 항변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식 투자자 아니다.
나는 그냥 W 버스를 올라타기를 기다리는 승차 대기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